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나한테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나요? 그 여자가 보따리를 싸며 내뱉은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60평생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내 인생이 그 말 한마디에 난도질당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새로 시작한 사랑이 고작 냄새 하나를 견디지 못해 무너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파도 소리가 담장을 넘어오는 작고 오래된 돌담집에 살고 있는 저 강한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 육지로 보내고 먼저 떠난 아내의 빈자리를 지키며 텃밭이나 일구던 제 일상은 평온하다 못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독이었습니다. 저녁마다 들려오는 규칙적인 파도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이 멈추는 날을 세는 시계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에는 늘 삭막한 침묵만이 반찬으로 올라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까무러치듯 잠들었다가 새벽녘 싸늘한 냉기에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귀포 시내의 한 노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에 발을 들인 것이 제 인생의 두 번째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먹향 가득한 교실 구석에서 묵묵히 글을 쓰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연희. 그녀는 저보다 9살 아래인 57이었습니다. 10년 전 이혼하고 홀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을 키워냈다는 그녀의 손등은 거칠었지만 붓을 잡은 손끝만은 서리발처럼 서늘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자판기 커피 한 잔에 서로의 지난 세월을 섞었습니다. 그녀의 불우했던 결혼 생활과 나의 상실감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구원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문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우리의 연애는 서귀포의 노을처럼 뜨거웠습니다. 쇠속각의 푸른 물결을 보며 걷고 천지연 폭포의 물보라를 맞으며 우리는 아이들처럼 웃었습니다. 연희 씨는 제 텃밭에서 자란 귤과 배추를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만든 매콤한 멸치볶음을 먹으며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방폭포 근처의 한 식당에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연희 씨, 우리 남은 인생같이 걸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 돌담집이 낡긴 했어도 햇볕은 잘 듭니다. 거기서 같이 귤 농사도 짓고 같이 늙어갑시다. 그녀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한석 씨.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 생각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육지에 있는 제 큰아들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입니까? 그 여자 목적이 아버지 연금이랑 집인 거 몰라요? 며느리도 쌀쌀맞은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말마다 반찬 해다 나르는 게 부족하셨나요? 연희 씨의 아들 또한 냉담했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그냥 지금처럼 나랑 살자니까. 자식들의 반대는 창칼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후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줄 착각했습니다. 석 달 동안 자식들을 설득하고 빌다시피 해서 얻어낸 허락. 서귀포의 한 작은 예식장에서 올린 결혼식은 축복보다는 우려 속에 치러졌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연희 씨는 눈부시게 예뻤고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낡은 돌담집의 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밖은 낭만이었지만 안은 현실이라는 것을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면의 온도 차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며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밤 9시면 불을 꺼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 씨는 밤늦게까지 반찬 가게 일을 정리하고 돌아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보, 소리 좀 줄여줘요. 내일 일찍 밭에 나가봐야 한단 말이요. 제 짜증 섞인 말투에 연희 씨는 기가 막히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남의 입만 맞추느라 진이 다 빠져서 왔어요. 이 시간도 마음대로 못 써요. 결국 그녀는 거실 소파에서 웅크리고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육체적인 노화도 재앙이었습니다. 저의 심한 코골이는 연희 씨의 신경을 긁어놓았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며 잦아진 야간 빈뇨증 때문에 제가 화장실을 들락날락할 때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샤워를 마치고 나온 저에게 그녀가 던진 말은 비수였습니다. 한석 씨, 몸 좀 깨끗이 씻어요. 노인 냄새가 옷에 다 배었잖아요. 그 말은 저의 남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냄새라니요. 저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씻는 사람인데 세월이 주는 채취를 그녀는 혐오로 받아들인 겁니다. 식탁에서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자극적이지 않은 된장찌개와 나물을 원했지만 반찬 가게를 하는 그녀는 늘 새로운 소스와 향신료를 쓴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한 입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 제 모습에 그녀는 앞치마를 집어 던졌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연희 씨는 가게 수익을 철저히 따로 관리했습니다. 나중에 아들 장가 보낼 때 보태야 한다며 생활비는 제 연금에만 의존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명의 세입자 같았습니다. 대화는 사라졌고 거실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토요일 오후 그녀가 제 서랍 깊숙이 보관된 전처의 유품과 사진을 발견하면서 터졌습니다. 아직도 죽은 사람 못 잊고 이 집에 가둬둔 거예요? 그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 씨는 짐을 싸서 아들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8개월간의 짧은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 씨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그날 밤 서귀포의 바다는 유난히도 거칠게 포효했습니다. 돌담을 때리는 바람소리가 마치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그녀가 남기고 간 미지근한 온기조차 증오스러웠습니다. 8개월 전 이 집에 그녀의 짐이 들어오던 날 저는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낡은 장롱이 비워지고 화사한 꽃무늬 이불이 깔릴 때 제 노년에도 비로소 봄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봄은 짧았고 서리는 예상보다 일찍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습관처럼 눈을 떴을 때 주방에서 들려오던 달그락 소리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싱크대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식은 국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냄비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담갔다던 된장찌개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뜬 하얀 기름기를 보며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가졌던 환상이 이 기름기처럼 겉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단순히 수면 시간이나 냄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며 살아온 두 인생이 충돌하며 내는 파열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직자로서 규격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 6시면 기상하여 텃밭을 돌보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물건 하나도 제자리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연희 씨는 치열한 자영업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집은 휴식처가 아니라 전투를 마치고 돌아와 쓰러지는 병영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내일로 미루기도 했고 젖은 수건을 소파 위에 툭 던져두기도 했습니다. 제 눈에 그것은 나태함이었고 그녀의 눈에 제 잔소리는 숨막히는 고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텃밭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텃밭에 약을 치지 않고 벌레를 잡아내며 고집스럽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연희 씨가 가게에서 쓰고 남은 화학 비료를 제 텃밭 구석에 뿌려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여긴 내 성역 같은 곳이야. 왜 마음대로 손을 대? 제 호통에 연희 씨는 기가 차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역요? 고작 상추 몇 포기 키우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래요? 가게 손님들한테 내놓을 반찬 만들려면 수확량이 많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은 한가하게 흙장난이나 하지만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요. 그날 이후 우리의 식탁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싫어하는 매운 양념을 듬뿍 넣은 반찬을 일부러 내놓았고 저는 보란듯이 밥그릇을 밀어내며 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유령 취급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서로에게는 폭력적인 소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해서 합쳤다는 말은 이제 박물관의 박제처럼 먼지만 쌓인 채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연희 씨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그녀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화해를 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끝을 확인하러 간 것인지 제 마음조차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에게 덤을 얹어주는 그녀의 모습은 제가 알던 연희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가장 빛났고 가장 당당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의 그 그늘진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는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우리는 가게 뒤편 작은 창고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왜 왔어요? 할 말 더 남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서귀포 앞바다의 얼음물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재혼할 때 함께 쓰기로 했던 생활비 통장이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가져간 줄 알았는데 집에 그대로 있더군. 지난달 당신이 넣은 돈은 빼서 돌려주겠소. 그녀는 통장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까짓 돈 몇 푼이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 깨끗하고 고고한 척하는 성미를 못 버리는군요. 그녀의 비아냥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돈돈하며 살지 않았소? 통장 따로 관리하자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당신한테 나는 동반자가 아니라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주는 집주인에 불과했지. 연희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무료 숙식이요? 내가 이 집 저 집 다니며 반찬 배달하고 밤새 마늘 까서 번 돈이 누구 입으로 들어갔는지 잊었어요? 당신 자식들 올 때마다 내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준 음식값은 계산해봤냐고요. 당신 아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알아요? 길가에 핀 잡초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나는 참았어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당신은 고작 노인 냄새 난다는 소리에 자존심을 세우고 나를 밀어냈어. 우리는 창고 안에서 서로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상처 입히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단어들만이 공중을 떠다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했고 저는 평생 일궈온 제 재산과 연금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요새를 쌓아두고 그 안으로 상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순수한 감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 밑바닥에는 돈과 자식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통장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는 제 등 뒤로 그녀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미친 듯이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머물렀던 흔적을 지워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욕실에 놓인 그녀의 칫솔을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화장대 구석에 남은 머리카락 한 올까지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다 안방 붙박이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희 씨가 그토록 혐오했던 제 전처의 흔적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첩, 아내가 아끼던 자수 손수건,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쓴 편지들까지.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그리워한 것은 전처가 아니라 그 시절의 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젊고 활기차며 누군가의 기둥이 되어주던 그 시절의 강한석 말입니다. 연희 씨는 이 상자를 발견했을 때 자신이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저는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외로움을 달래줄 대체제를 찾고 있었을 뿐이었고 연희 씨 또한 고단한 삶의 짐을 잠시 내려놓을 안식처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비참한 처지를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희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법원 앞에서 봅시다. 더 이상 서로에게 지옥을 선물하지 맙시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약속 장소에 그녀는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은 인생 전체로 보면 찰나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천년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그녀가 처음으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석 씨, 텃밭에 심어둔 방울토마토는 이제 빨갛게 익었겠네요. 그것 따서 이웃집 아이들 좀 나눠주세요. 당신 혼자 다 먹지도 못할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당신도 가게 일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오. 허리 아프다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떠났고 저는 홀로 서귀포의 낯선 거리를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익숙한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제 몸의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노인 냄새도 시체 썩는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자 남겨진 사람이 견뎌야 할 고독의 냄새였고 누군가와 섞이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가는 한 인간의 정직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밤늦게까지 불을 켜둘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 뒤로 밀려오는 거대한 공허함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텃밭으로 나가 잘 익은 방울토마토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의 짧았던 재혼 생활의 맛과 같았습니다. 연희 씨와 법적 절차를 마친 뒤 돌아온 집은 전보다 더 넓어 보였습니다. 83제곱미터의 공간이 이토록 광활하고 적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가 떠나며 가져가지 않은 사소한 것들이 집안 곳곳에 유령처럼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주방 찬장 구석에 놓인 그녀 전용의 매운 고춧가루통, 욕실 거울에 미세하게 남은 화장품 자국, 그리고 무엇보다 거실 소파에 배어있는 그녀의 살 냄새가 그랬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제 방 안에는 짙은 안개 같은 우울이 내려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보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제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고요한 일상이 사실은 거대한 공동묘지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을요. 연희 씨와 싸울 때만 해도 저는 그녀의 존재가 제 평화를 파괴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라진 지금 제 평화는 목적지를 잃은 조난선처럼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시트뿐이었습니다. 여보, 물 좀. 습관적으로 내뱉은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하려 만났지만 사실은 각자의 늪에 상대를 끌어들인 꼴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아내의 빈자리를 채울 인형이 되어달라 강요했고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고단한 삶을 지탱해 줄 버팀목이 되어달라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제공해 줄 기능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며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연희 씨가 그토록 싫어했던 제 성역인 텃밭. 저는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만약 제가 이대로 이 집에서 고독 산다면 이 텃밭의 채소들만이 제 마지막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육지에 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노년의 재혼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낙인은 저를 더욱 깊은 동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주 한 병을 다 비우고 서러운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연희 씨를 향한 그리움이 아니라 저물어가는 제 인생에 대한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연희 씨와 헤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육지의 자녀들이 내려왔습니다. 큰아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안도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라도 정리하셨으니 다행이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했잖아요. 아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제 가슴에 박히는 못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재혼의 실패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승리일 뿐 아버지의 찢어진 가슴은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지런히 냉장고를 정리하며 연희 씨의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아버님, 여기 이 반찬들 다 유통기한 지났네요. 버릴게요. 이제 제가 주말마다 택배로 밑반찬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며느리의 친절함 속에는 다시는 이런 사고를 치지 마시라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하고 조용한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밤마다 느꼈던 그 처절한 외로움과 살을 맞대고 살고 싶었던 원초적인 욕망을 그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돈 때문에 혹은 눈이 멀어서 그 사람과 합쳤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그냥 사람이 무서웠다. 해가 지고 온 집안에 어둠이 깔릴 때 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정적 속에 갇혀 있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 아들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희 씨와 헤어진 건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다. 우리가 너무 늙어서 자신을 버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너희도 언젠가 내 나이가 되면 알게 될 거다.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형벌인지. 자식들이 떠난 뒤 저는 며느리가 깨끗하게 비워버린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백화점에서 산 정갈한 반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희 씨가 투박하게 담가주었던 마늘 향이 강하고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간 그 찌개가 그리웠습니다. 비록 싸우고 미워했을지언정 그 반찬에는 사람의 온기가 있었고 생의 치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제 노후의 보험이 될 수는 있어도 제 영혼의 반려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제 오롯이 저 자신으로 서야 하는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장날 저는 서귀포 메이롤레 시장을 찾았습니다. 텃밭에 심을 모종을 사러 갔다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연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활기차게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을 숨기려 했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분노나 원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전우를 만난 것 같은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한석 씨, 오랜만이네요. 그녀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시장 구석의 작은 다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은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가게는 잘 돼요? 제 물음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들 녀석이 이제 정신 차리고 가게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재혼 실패하고 돌아온 엄마가 가여웠나 봐요. 그녀의 농담 섞인 말에 저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8개월의 소동을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참 미련했죠? 그 나이에 뭘 바꾸겠다고 그렇게 바득바득 싸웠는지. 연희 씨의 말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아니요, 연희 씨. 우리는 미련했던 게 아니라 간절했던 거요. 단지 그 간절함을 담을 그릇이 우리에겐 없었던 것뿐이지. 그녀는 제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한석 씨, 나 사실 그 집에서 나올 때 당신한테 냄새난다고 한 거 진심 아니었어요. 당신이 너무 고고하게 굴어서 나도 상처 주고 싶어서 내뱉은 독설이었어요. 미안해요. 그 사과 한마디에 제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연희 씨, 이제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소. 오히려 고맙소.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게 해줘서. 우리는 다방을 나오며 가벼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남녀의 포옹이라기보다 험난한 산맥을 함께 넘다 포기하고 내려온 등반대원들의 작별 인사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시장통으로 돌아갔고 저는 제 돌담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8개월이 실패가 아닌 성장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남원읍의 돌담집.
이제 이 집은 저에게 감옥이 아니라 수행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희 씨와 헤어진 뒤 수첩 하나를 사서 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날씨, 텃밭의 변화, 그리고 제 내면의 소리를 기록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66의 가을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크게 틀지 않습니다. 대신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흙 속에 손을 집어넣어 대지의 온기를 느낍니다. 연희 씨가 남기고 간 교훈 중 가장 큰 것은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타인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혐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의 훈장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자연의 섭리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샤워를 하며 제 늙은 육신을 정성껏 닦아줄 때 저는 비로소 저 자신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연금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복지관에 기부하며 얻는 기쁨이 통장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돈은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홀로 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돌담집 마당에는 노란 국화가 만개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늘 아래 의자를 놓고 앉아 제가 쓴 수첩을 읽어봅니다. 연희 씨와의 8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고 가장 아팠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끝내 오만한 노인으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타인이라는 우주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를 통해 제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일 것입니다. 냄새가 나도 상관없고 조금 짜거나 싱거워도 괜찮습니다. 이 식탁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니까요. 찌개가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옵니다. 저는 이제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에 비로소 온전해졌습니다. 서귀포의 바람이 창문을 흔들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을이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홀로 썩기가 익숙해질 무렵 저는 제 돌담집의 담장을 조금 낮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주도의 돌담은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견고한 성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연희 씨와의 이별 후 저는 줄곧 집 안으로만 숨어들었으나 진정한 고독의 완성은 고립이 아니라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텃밭의 규모를 조금 줄이는 대신 길가의 면한 자리에 작은 나무 벤치를 놓았습니다. 올레길을 걷다 지친 여행자들이나 동네 노인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이들이 제 마당 근처에 머무는 것이 못내 불편했습니다. 평생 내 영역을 침범받기 싫어했던 공무원 특유의 결벽증이 고개를 들었지요. 하지만 벤치에 앉아 쉬던 청년이 건넨 할아버지, 이 귤 정말 맛있어 보여요. 라는 한마디에 제 마음의 빗장은 맥없이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창고에 쌓여있던 낡은 탁자를 꺼내 벤치 옆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텃밭에서 딴 방울 토마토와 오이, 때로는 잘 익은 귤을 바구니에 담아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무료이니 편히 드시고 쉬어가세요라는 투박한 팻말도 써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제 벤치에 머물다 갔습니다. 어떤 이는 감사의 표시로 작은 초콜릿을 두고 갔고 어떤 이는 자신이 읽던 책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사별의 아픔을 겪고 제주로 홀로 여행을 온 중년 여성이 제 벤치에서 한참을 울다 갔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주방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나갔습니다. 울고 싶을 땐 마음껏 우세요. 이 돌담은 눈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니까요. 제 말에 그녀는 젖은 눈으로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연희 씨와 나누지 못했던 진정한 위로를 이름 모를 타인에게 건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대단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존재의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저녁이면 저는 벤치에 홀로 앉아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예전의 노을은 인생의 종말을 고하는 장송곡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의 노을은 내일의 시작을 약속하는 화려한 축제처럼 보입니다. 제 몸에서 난다던 그 노인 냄새는 이제 흙냄새와 풀향기에 섞여 더 이상 불쾌한 취취가 아닌 대지의 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를 인정해달라고 보채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기에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67의 봄이 찾아왔을 때 저는 다시 복지관의 서예 교실을 찾았습니다. 연희 씨와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기에 발걸음이 무거울 법도 했지만 오히려 제 마음은 봄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먹향이 제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곳에 연희 씨는 없었지만 그녀와 함께 나누었던 설렘의 기억은 향기로운 추억으로 남아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붓을 들어 만남과 헤어짐은 봄꽃이 피고 지는 것과 같다는 글귀를 써내려갔습니다. 한 획 한 획에 제 지난날의 고통과 환희, 그리고 이제야 얻은 평온을 담았습니다. 강사는 제 글씨를 보고 강 선생님, 글씨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부드러워지셨네요. 마치 바다의 수평선 같습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제 글씨가 변한 것은 제 마음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닳아 없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저는 자식들에게도 더 이상 서운함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혼자 계시기 적적하시면 요양시설 좋은 곳 알아봐 드릴까요? 라고 물어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걱정 마라.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전 세계의 여행자들과 매일 대화하고 있단다. 내가 기른 토마토가 서울 청년의 입을 즐겁게 하고 내가 내준 차 한 잔이 누군가의 상처를 닦아주고 있어. 나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행복하다. 자식들은 의아해하지만 저는 압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의 마음도 비로소 가벼워진다는 사실을요. 어느 고요한 밤 저는 등불 아래 앉아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정리해 봅니다. 8개월간의 짧았던 재혼은 저에게 사랑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으며 오직 서로의 시간을 잠시 공유할 뿐이라는 명백한 진리 말입니다. 저는 이제 연희 씨가 어디선가 자신의 가게를 꾸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녀 또한 저와 같은 평온에 도달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파도 소리가 정겨운 돌담집에서 저 강한석은 매일 아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그림자가 아니라 언젠가 맞이할 평화로운 휴식일 뿐입니다. 텃밭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에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고 이웃의 웃음소리에 함께 미소 짓는 지금 저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르침은 화려한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폐허 위에서 다시 꽃을 피워내는 끈기에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을은 이제 깊어갈 대로 깊어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저는 제 자리를 지키며 남은 생을 향기롭게 태울 것입니다. 이것이 8개월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제 영혼에 새겨진 마지막 시입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